네, 안녕하십니까.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아시죠? 자, 오늘부터 이제 객관식 원가 관리기를 수업할 건데요. 한 13회에 걸쳐서 할 거예요. 근데 뭐 한두 번 정도 보강 각오하셔야 될까요? 일단은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진행하고 곧바로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회계사 1차 시험에서 원가 관리학에는 회계학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50문항에서 총 3과목이 나오죠. 회계학. 재무회계, 정부회계, 원가 관리학이 이렇게 나오는데 총 10문항이 나와요. 그러니까 1차 비중은 생각보다 낮아요. 근데 단 3점이에요. 2.5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30점이라는 거 30점. 약 재무관리하고 비슷한 정도 총점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최근에 재무회계 시험이 좀 어렵게 나와요. 또 정부회계도 예전에 특정 과목이었는데 좀 어렵게 나온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에 반해 원가 관리학에는 좀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2019년까지는 매우 어려웠어요, 차가. 그러니까 한 5문제 정도 여러분들이 한 2분 이내에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그 정도였던 데 반해 지금은 한 8문제 정도 될 것 같아요. 2분 이내에 충분하게 풀 수 있는 그 난이도가 어느 정도 쉽게 나오냐면 세무사보다 더 쉽게 나와, 최근에. 작년하고 올해는 세무사 1차 시험 난이도하고 회계사 2차 시험 난이도를 제가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회계사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물론 2차는 회계사가 더 어렵지만 1차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10문항 중에 최소한 8문항은 맞춰야 된다는 거지. 재무회계가 좀 어렵게 나오고 있으니까 재무회계에서 그만큼 아마 득점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총점을 높여야지 합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원가회계는 최소 8문항을 목표로 하자. 2분을 투입하자. 시간은 한 문항당 2분이다. 그 이상 소요가 될 것 같으면 일단 풀 수 있을지라도 패스하는 게 맞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푸는 게 맞는데 별로 시간이 남지 않는다. 한번 패스하면 시험장에서 거의 패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출제 경영은 원가회계 관리회계가 약 반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해마다 좀 다른데 어떤 해는 원가회계가 한 60%, 6문항 나오기도 하고 어떤 해는 7문항 나오기도 하고 막 뒤죽박죽이에요. 근데 보통 반반이에요, 반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소수형은 0문제에서 1문제. 자, 소수형 나오면 땡큐 하면 돼. 바로 맞출 수 있을까요? 소수형은. 근데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나오면 고마운데 안 나올 때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공부 방법이에요. 자, 출제 경향을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공부 방법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자, 여러분들 아직 기본서가 좀 약하신 분들 있죠, 기본이. 그러면 이번 기회가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실력을 좀 진득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안 남아 있어요. 자, 보통 올해 이제 작년에 공부 준비해서 올해 회계사 2차 공부하는 학생들이 몇 명 있는데 우리 학원에, 자, 그 학생들을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객관식 강의에 들을 때 실력을 확 끌어올리는 학생들이 대부분 1차를 합격하더라 이거지. 그리고 2차도 좋은 성적이 되더라 이거지. 그래서 작년에 공부 시작해서 올해 2차 본 학생 중에 한 학생을 예로 들면 아마 올해 최소 3과목, 4과목 아니면 5과목을 다 합격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 지금. 얼마 전에도 바로 한 일주일 전에도 잠깐 봤었는데 한 예상하기에 그래 지금. 회계감사 하나가 좀 불안하고 원가는 당연히 고득점이고 제 생각은. 네. 전반적으로 하니까 잘하면 올해 패스할 수도 있어. 되게 빠른 거지. 뭐 1년 한 몇 개월만 합격하는 거니까 되게 빠른 거지 그거. 작년에 뭐 전공자도 아니에요. 비전공자인데. 그러니까 그 학생이 이제 모범이 돼야 되는데 그 학생을 보면 객관식 때 기본서를 봤어, 기본서를. 일에도 간 게 아니라 객관식 때 기본서를 한 3회독 정도 돌리는 학생이에요. 거의 전 과목 다.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겠어요. 기본 강의 때는 자기도 많이는 못했다 그래요. 한 간신히 이렇게 복습 따라가고 원체 수업이 많으니까 한 1, 2회독 정도밖에 못했다고 해요. 과목별로 좀 다르지만. 그리고 이제 기본 강의 끝나고 객관식 때 약간 텀 동안에 또 돌리고 한 1, 2회독을 더 하고, 객관식 때 갑자기 실력이 확 늘었다 그래요. 그 이유가 공부를 이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예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습이. 저도 공부해보니까 예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본서를 먼저 1회독 하세요. 내일 수업을 예상해서 내일 예를 들어 4장을 수업할 것 같다. 그러면 4장 기본서를 먼저 1회독 하는 거야. 그리고 객관식 문제를 쫙 푸는 거야. 연습 문제 있죠. 객관식 연습 문제.
자, 미리 다 풀어갖고 오는 거야. 수업 시간에 거의 다 풀 거거든, 제가. 연습 문제. PPT 띄워가지고. 저랑 같이 이제 여기서 바로 이제 풀 거니까 미리 풀어가지고 체크를 해갖고 오세요. 어떻게 체크해야 되냐면, 알죠, 여러분들? GMB.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저는 이렇게 이제 체크를 했단 말이지. 굿. 그래서 문제 딱 풀어서, 잘 풀리고, 여러 문제, 나오면 좀 응용되더라도 맞출 수 있다 그러면 굿이잖아. 한 번 더 굿이면 그건 끝이야. 뭐, 여러 문제는 안 봐도 돼, 이제. 나오면 다 풀 수 있어요. 지지 받아낸 거잖아. 굿굿이지만, 지지 받아낸 거니까 안 봐. 그리고 이제 M은, 좀 미지근해. 약간 응용되면 좀 못 풀 것 같아. 똑같이 나오면 풀 것 같은데. 그러면 M이야, 그건. 약간 좀 불안한 구석이 있으면 M. MGG 하면 이건 거의 끝이라고 봐요. MGG. 그리고 이제 B는, 이건 좀 골치 아파요. 이거 B, 뭐 M, G 됐다가 또 M이 됐다가, 뭐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끝이지.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이제 공부 범위를 어차피 줄여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넓힐지라도 계속 줄여서 시험 당일날은 이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니까 요 GMB 방식으로 이렇게 미리 작업을 해놔야 된단 말이지. 그래야지 이렇게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표시를 좀 하면서 일습을 하세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으세요. 문제를 막 풀라고 하지 말고 수업 안 듣고 막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꼭 수업 시간에 풀어. 설명 안 듣고 그럼 혼자 공부하지 뭐하러 수업을 들어.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야, 같이. 그리고 필요하면 계산기 좀 때리고 같이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복습을 거의 최소화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공부를 해갖고 왔잖아. 그리고 수업 시간에 거의 끝나 있잖아. 그리고 수업 시간에 혹시 약간 미지근한 것만 좀 체크해놨다가 뭐 어떤 식으로든 체크를 이렇게 해놨다가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한다든가 이렇게 체크를 해놨다가 이것만 복습을 살짝 하는 거지. 그리고 일습 위주로 하라는 거야, 계속. 그리고 정 시간이 남으면 기본서를 한 번 더 보는 게 더 나아요. 1회독을 더 하는 게. 그래서 목표는 최소 기본서의 1회독이야. 제 욕심 같아서는 2회독 정도 돌리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원가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죽으라고 해서 이번에 쫙 끌어올려놔야 돼요. 최소 주요 과목은 알겠죠? 주요 과목은 딱 재무 원가, 세법, 재무관리 이런 주요 과목은 2차, 1, 2차 공통 과목은 쫙 끌어올려놔야 돼. 지금은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1차 끝나고 나면 2차까지 진짜 굉장히 짧아, 이 기간이. 그때는 뭐 어떻게 막 진짜 미친, 나 욕할 뻔했어. 미친 놈이라 할 뻔했어. 미친 분처럼 막 진짜 해야 돼. 막 올인을 해서 막 뒤 돌아볼 겨를도 없고 그냥 막 앞만 보고 달려가야 돼. 그리고 막 진짜 정신없이 해서 막 시험에 임해서 합격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기본이 있어야 돼. 기본이 그렇게 하려면. 기본이 없으면 절대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이번에 기본을 끌어올리자는 거야. 객관식도 중요하지만 기본을 끌어올리자. 객관식도 그래야 잘 보고 2차도 잘 본다. 자, 1차 합격이 같이 의미 없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최종 2차 합격을 목표로 해야 된다. 공부를 할 때. 자,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 이번에 개정을 했죠, 제가. 이번에 그래서 최근 3개년 동안 그 기출문제를 다 반영했어요. 그러면 3개년 동안 기출문제가 세무사가 48문제, 회계사가 30문제에서 78문제나 된단 말이에요. 뭐 기존에 487문제였어. 뭐 78문제 단순히 더하면 560문제인가요? 565인가 그러죠? 565문제가 돼야 되는데 502문제밖에 안 되죠. 많이 뺐어. 그러니까 보니까 최근 기출문제랑 중복되는 게 되게 많더라고. 중복되는 거 다 빼버렸어. 뭐로 중복되는 걸 풀어? 그리고 불필요한 거 좀 골라내고, 그래서 중복된 거 이렇게 솎아내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 15문제 정도 늘었을 거예요. 15문제 정도.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험문이 좀 어렵게 나오고 있는 추세니까, 즉 회계사도 2019년까지 굉장히 어렵다가 2020년, 21년 굉장히 또 쉬워졌다가 약간 또 어려워지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응시생 수가 좀 늘다 보니까. 어쨌든 전반적으로 약간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래프가. 이렇게 갑자기 되다가 약간 이런 느낌이야, 지금. 그러니까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심화 문제에 수록된 것 중에 한 3문제 정도를 앞으로 제가 당겨놨어요. 약간 이렇게 좀 옮겨놓은 게 있어. 또 연습 문제 중에 심화 문제로 보낸 게 한 문제 정도 있고, 이렇게 좀 조정을 해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차이가 이론을 빼놨어요. 예전에는 이론이 별도로 안 되어 있고, 문제 중간중간에 이론 학습해갖고 중간에 정리를 해놨는데 앞으로 다 빼놨어요,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본서 이렇게 본 다음에 1차 시험 직전에서는 요 상태가 되면, 요쯤 되면
기본서는 이제 볼 시간이 없잖아요. 여기는 이론을 보세요. 이론하고 문제 표시해 놓은 것만. 그러면 원가 관리액에 정리하는 건 금방 정리할까요? 이론은 굉장히 심플하게 돼 있어요. 2차에 딱 필요한 것만 해놨고, 기본서 본 사람들은 보기 쉬울 거예요. 기본서 연계돼서 그냥 눈에 들어오게끔 해놨으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개관을 잠깐만 봐볼게요. 개관. 앞에 그 출제 경향 나와 있죠? 이거는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 출제 경향 참조하시고, 목차는 뭐 당연히 안 봐도 되고, 야, 이건 폼이니까 안 봐도 되고. 그리고 문제 분석표 나와 있잖아. 이거 문제 분석표는 이제 장별로 문제하고 연수 문제 몇 문제, 심화 문제 몇 문제, 또 중요 문제 이렇게 제가 뽑아놓은 거 있단 말이야. 그냥 이것도 참조하세요. 그냥 연수 문제 다 풀 거니까. 심화 문제는 그냥 안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 좀 시간이 여유가 있고, 즉 3차생은 이제 봐야 되겠지. 이제 문제도 이제 좀 지겹고 하니까 심화 문제 가지고 머리도 좀 시키라고? 좀 그런가? 머리를 좀 가동시키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동차생은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연습 문제만 가져도 충분하니까 연습 문제 한번 보세요. 심화 문제까지는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거 중요 문제는 역시 중요한 거고. 자, 개관을 잠깐만 다시 한번 봐봅시다. 잊어버렸죠 벌써. 원가 관리액의 이 숲이 어떻게 생겼는가 한 번 더 리마인드하고 바로 1장 들어가도록 합시다. 앞에 있는 개관. 자, 원가회계하고 관리회계로 구분하잖아요. 우리 원가회계는. 원가회계는 목적이 한 가지밖에 없다. 제품 원가 계산을 하고자 하는 회계다. 그래서 공부하는 내용은 원가 계산하는 방법들을 배우는 거다. 총 원가 계산하는 방법들을 두 가지, 싸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둘, 삼삼에서 총 36가지를 배우는 건데, 이걸 어떻게 배우냐면 범주로 구별해서 두 개, 세 개. 결합하면 36개가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1장, 2장은 원가 관리액의 기초를 배우는 장이고, 그래서 뭐 용어 정리, 그 다음에 제조 원가의 흐름, 원가 배분에 관해서 좀 정리를 한 다음에 3장부터 9장까지가 이제 원가 계산 방법들을 배우는 거예요. 이 10가지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총 그냥 단순 다음엔 10가지죠. 자, 제일 첫 번째 그 기준은 원가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전통적인 방식으로 할 거냐. 조업도만의 기준으로. 전통적 원가 계산. 아니야. 활동을 기준으로. 다양한 원가 동의를 써서 자, 활동 기준 원가 계산. 그래서 두 가지가 있고, 1장부터 8장까지는 전통적 원가 계산하에서 배우는 거고, 9장에서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원가 집계를 어떻게 할 거냐. 제품 원가 집계를. 개별적으로 일을 할 거냐. 종합해서 할 거냐. 개별적으로 하면 개별 원가 계산. 종합해서 하면 종합 원가 계산. 그다음에 종합 원가 계산의 확장이 결합 원가 배분을 다루는 결합 원가 계산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연산품과 부산물의 원가 계산이 있어요. 이거는 종합 원가 계산의 확장이에요. 그래서 원가 집계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하냐, 종합적으로 하냐. 개별, 종합 원가 계산. 자, 3, 4, 5장에서 배운다. 자, 그리고 제품 원가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 사후적으로 측정할 수도 있고 사전에 측정할 수도 있잖아요. 사전적으로 정해놓은 방식으로. 사후적으로 측정하는 게 바로 실제 원가 계산이고, 사전적 방법을 동원하는 게 정상 원가 계산, 표준 원가 계산이죠. 이게 이제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1장부터 5장까지는 실제 원가 계산하에서 개별 종합을 다루는 거고, 6장에서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정상 원가 계산을 배우는 거야. 이 정상 원가 계산이 요즘에 진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있어. 요즘에 정상 원가 계산이 예전보다 중요성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1차, 2차 할 거 없이. 그리고 7장에서 전통적으로 중요한 표준 원가 계산을 배워요. 어쨌든 6장, 7장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제품 원가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원가 요소를 제품 원가로 볼 거냐 하는 이야기예요. 자, 제조 원가 전부가 제품 원가야? 전부 원가 계산. 변동 제조 원가만 제품 원가야? 변동 원가 계산. 직접 재료 원가만 제품 원가야? 초변동 원가 계산.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죠. 8장에서 배워요. 8장. 그리고 1차는 이게 어렵지가 않아. 이건 따로따로 주로 다루니까. 근데 2차 공부할 때는 이제 8장이 좀 중요한 게, 이제까지 배운 이 원가 계산 방법들을 결합하는 내용을 다뤄야 돼요. 8장에서. 그래서 이 결합 관계를 8장에서 대부분 다루기 때문에 8장이 상당히 좀 어려울 거야. 나중에 공부할 게 많다는 거죠. 어렵다기보다. 근데 1차는 결합 관계를 별로 안 나오니까 좀 심플합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는 이렇게 원가 계산 방법 10가지를 배우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관리회계는, 자, 제품 원가 계산 정보를 기업 내부 경영에 활용하고자 하는 회계인데, 자, 대부분 기업 내부 경영의 지향점은 미래 지향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미래 원가 필요하죠. 근데 제품 원가 정보는 과거 정보잖아. 지난 1년 동안의
과거 정보잖아.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원가 함수를 추정해야 돼요. 과거 원가를 토대로 원가 함수를 추정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미래 원가를 예측해서 관리액에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10장에서 원가액에서 관리액으로 넘어갈 때 원가 추정이라는 걸 배워야 돼. 원가 함수를 추정하는 방법들을 배워야 돼. 그래서 원가 추정을 잠깐 다루고 이제 구체적으로 관리액에 들어가는데, 관리액에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별해서 배운다. 자, 그 중에 두 가지는 예전부터 있었던 전통적 관리액이고, 한 가지가 최신 관리액이다. 자, 전통적 관리액에는 자, 계획과 통제, 경영자 관점, 관리자 관점에서 기업 내부 경영을 어떻게 할 거냐를 생각해 보시면, 첫째가 계획과 통제가 있고, 두 번째가 의사결정이 있잖아. 그러니까 계획과 통제, 플랜 두 C 이거 다룰 거고, 2와 C가 통제죠. 플랜이 계획이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 다룰 거예요. 이게 전통적 관리액이에요. 그 다음에 최신 관리액에는 전략을 염두에 둔 내용이 등장하니까 전략적 관리액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세 개의 범주가 있고, 자, 계획과 통제부터 설명드리면, 자, 플랜은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자, 단기적 관점에서 이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게 CVP 분석이야. 시험에서 뭐 삼총사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 CVP 분석. 그리고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예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 바로 계획을 수립하는 거, 이게 종합예산. 그래서 11장, 12장에서 계획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자, 2는 없어요.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끝. 이빨로 끝. 장이 없어. 그 다음에 이제 C, 성과를 평가한다는 거지. 사후 결과와 당초 계획을 비교하는 거, 성과를 평가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전통적인 성과 평가를 배워요. 바로 책임 회계 제도 하에서 행하는 성과 평가, 바로 책임 회계와 성과 평가. 그래서 성과 평가하는 방법들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13장에서 다뤄요. 자, 그래서 총 3장에 걸쳐서 플랜 도스를 다룰 거고, 그리고 이제 의사결정으로 넘어갑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의사결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경영자들이 가장 하고 하는 것들이. 자, 의사결정은 확실성의 의사결정과 불확실성의 의사결정으로 구별한다. 확실성의 의사결정은 의사결정할 때 필요로 하는 정보를 확실히 알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불확실한 경우는 정확히 모르는 거, 확률만 알고 있는 경우야. 확률은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확실하냐 불확실하냐 이렇게 구별하고, 확실성하는 또 의사결정의 최종 효과가 1년 이하에 다 끝나버리는, 그래서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없나 단기 의사결정과 1년 이상 뭐 3년 4년 5년에 걸쳐서 효과가 나타나는 장기 의사결정, 자본에서 이렇게 구별한다. 그래서 단기 의사결정은 자, 관련 원가나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원가를 먼저 배우고, 저 의사결정 기본 개념을 닦고 단기 의사결정을 다룰 거고, 유형별로 다루는 거죠. 우리가 공부해야 될 유형이 무려 5개나 있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6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7개 되겠네. 7개. 하나는 공부하지 않지만 하나 더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장기 의사결정은 총 4가지 모형을 배우는 거예요. 바로 알고 있죠? 자본예산 모형 4가지를 배우는 거야. 네, 예전에는 안 중요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게 시험에 재작년 2년 연속 세계에서 2차 시험에서 나왔어. 이 자본예산 원가거래액에 20년 동안 안 나오다가 안 나오니까 공부 안 하지 하고 낸 거야. 근데 2년 연속 나왔어. 2년 연속. 근데 되게 쉽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느 정도 좀만 기본적인 거 다뤘으면 풀 수 있는 수준. 그냥 기본서 공부했으면 풀 수 있는 수준. 간단히 말해서.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엊그저께 거나 세무사 2차에서도 이 자본예산의 약간 기본 내용이 약간 필요로 하는 내용이 물음이 나왔어요. 그것도. 그래서 그럴 줄 알고 이번에 세무사 강의 때도 열심히 그 강의했거든. 즉 현금 흐름하고 이 발생주 이익가의 전환이 좀 필요하단 말이야. 이걸 다루는 문제가 있었단 말이지. 네, 그건 중요해요. 알겠죠? 자본예산 자체는 안 나오더라도 이 사항은 필요할 수 있어. 그래서 어쨌든 자본예산 다루고 16장에서 이제 자, 불확실성 의사결정 다룰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획득하겠지. 그래서 정보의 가치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런 것들 배우는 거지, 우리가. 자, 그리고 이제 17장에서는 자, 분권화된 사업부 간의 내부 대체 거래가 있었을 때, 자, 성과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사업부 경영자는 공짜로 제한화 용역을 공급받지 않겠죠? 적당한 가격을 지불하겠지. 그게 바로 내부 대체 가격이죠. 그래서 요 내부 대체 가격 결정할 때는 어떤 관점이 필요하냐면 사업부 경영자의 성과평가 관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성과평가 관점에서 대체 여부를 의사결정해 줘야 되는 거지. 그리고 기업 전체 관점에서 대체가 유리하냐 비대체가 유리하냐 또 판단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성과평가와
의사결정이 다 필요로 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대체가격 결정이에요. 그래서 17장에서 대체가격 결정을 다뤄요. 두 가지 다 필요하니까. 자, 이까지가 이제 전통적 관리회계. 그래서 과거부터 이까지는 중요시 여겼다는 거지. 그러다가 80년대 이후에 이제 기업이 채택한 전략을 염두에 두고 뭔가 내부 경영을 할 필요가 있겠구나 해서 과거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오히려 경영학 또는 일부 경제학에서 다루었던 그런 내용들을 관리학에서 막 가져왔어. 그래서 관리학이 완전히 막 구성을 했어. 쓸데없이 공부할 게 막 늘어나게. 그래가지고 8, 90년대 이제 그게 막 그 이론이 막 구축이 돼서 우리나라 시험에서는 10년대 초반까지 되게 많이 나왔어요. 회계사 시험에서 특히. 뭐 심지어 어떤 애는 2차 시험에서 한 40%가 이 전략적 관리에서 나올 만큼, 거의 4, 50%가. 근데 최근에는 너무 많이 내가지고 이제 문제 낼 것도 없고, 이게 이제 좀 이제 뜸해. 과거에 비해서 좀 출제 빈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 예전처럼 다양하게 나오지는 않고 한 주요 3개 정도 주제 하에서 좀 많이 다루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예전보다는 공부를 좀 덜 해도 된다. 바로 전략적 관리학에. 그래서 자, 전략적 관리학의 핵심 주제는 이제 경쟁 우위를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관리 기법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곰곰이 들어가 보면 약간 경영학적 내용이 많아요. 그렇잖아. 아무래도 경쟁 우위, 이 전략이라는 것도 경영학에서 다루는 거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접목되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해피하다고 해야 되나? 불행하다고 해야 되나? 과거에는 경영학 전 과목에 다 공부했었어야 되잖아. 근데 이제는 안 하잖아. 그 예전에 뭐 JIT 이런 것도 다 배웠단 말이야, 경영에서. 근데 이제 안 배워, 시험에 빠지니까. 상상거리 이런 거 빠져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야. 예전에는 이거 경영에서 배웠쭈 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짝짝 하면 되는데, 이제 안 배운 사람이 많단 말이야, 이거. 갖고 이제는 이걸 이제 알려줘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고민스러운 상황인데, 어쨌든 약간 접목된 내용이 있어. 근데 예전보다 출제 빈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공부는 좀 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만한 주요한 내용 위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18장에서는 자, 전략적 원가 관리 기법들을 배우는 거예요. 자, 경쟁 우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원가를 줄여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가장 중요한 사고. 품질을 높여야 되겠지. 시간을 단축시켜야 되겠지. 자, 이거에 관한 총 9가지 기법들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도 약간의 작은 수업이 필요해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알려주고, 그림이 또 그려져 있을 거니까 그때 가서 배우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9장은 한 1시간 안에 강의가 끝날 것 같은데, 자, 전략적 성과평가. 바로 전략을 염두에 두고 성과평가하는 내용인 이빨 문제, 균형 성과표 배우면 되는 거지. 보상이라는 게 있는데, 보상은 한 10분이면 끝날 것 같아. 예전에는 좀 필요했었으나 지금은 이제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19장이 아마 가장 좀 편한 장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 끝났는지 모르게 끝날 거야. 이빨 좀 풀다 보면 끝나 있어, 19장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1장부터 19장까지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를 할 때는, 자, 시험장에서 일단 기억이 나야 돼요. 떠올라야 되는 거야, 시험을 잘 보려면. 뭐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되겠지. 이해가 퍼펙트하게 되어 있거나, 아니 완벽한 암기가 되어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필요한 거잖아,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제 이 단계가 되기 전까지는 이걸 해서는 안 돼, 웬만하면. 이게 회계사 공부는 이걸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걸 해서는 오히려 나중에 시험을 잘 볼 수 없는 과목들이 많아요. 이걸 해야 돼, 이거. 그래야지 응용력이 생기고 나중에 2차를 잘 볼 수가 있어. 좀 변형이 되더라도 잘 응용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걸 해 나가야 돼. 또 이걸 해야 되는 게, 이 마지막 순간에 암기해야 될 내용을 최소화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암기를 완벽히 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 순간이 되면 이제 보통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한 2, 3주 정도 전이 되겠지.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이거 해야 돼, 이제. 전날은 이제 미친 듯이 이래도 가고, 시험 당일날에 이거 하고 가야 돼. 한 장으로 딱 막판 암기해야 될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막 미친 듯이 외우고 가야 돼. 아주 혹시 그 중에 일부 불안한 게 있으면 시험지 받자마자 막 적어야 돼. 잊어버리니까 적고 시작해야 돼. 뭐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 적고 시작해야지. 잊어버리니까 또 문제 읽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 약간 한두 개씩 걸린 게 있단 말이야. 막 미친 듯이 적고 나오면 이제 다 보고, 안 나오면 뭐 안 보면 되는 거고. 뭐 이해됐죠? 그거는 문제가 안 되잖아. 적는 것은 받고 나서 시험 시간에 적는 거니까, 소멸하기 전에 적는 거니까, 기억이. 이런 식으로 해서 기억이 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걸 많이 할수록 이걸 적게 해도 되기 때문에 유리한 거죠. 특히 원가 관리하기는 나중에 잘 보려면 이거 위주로 공부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근데 1차는 이게 약간 통하기도 하단 말이야. 근데 그래봤자 제가 보기에는 최근 문제 이렇게 보면은 한 서너 문제 정도? 암기식 공부를 하면 통하는 문제가. 나머지 한 서너 문제는 좀 세모고 나머지는 안 통하는 문제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자, 저랑 같이 공부할 때 이걸 동시에 해 나갈 건데 일단 이거 위주로 공부를 한다. 체크했다가 이건 나중에 해라. 자, 시작합시다 이제. 자, 이론 요약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문제 바로 풀까요? 자, 1장에서 필요로 하는 이론 딱 두 가지예요. 원가의 분류. 이 자체는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높지는 않은데 시험 문제를 해석할 때 필요해 이게. 이 해석을 잘못하면 틀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조원가의 흐름은 계산형 문제로 한 3년에 한 번 정도는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원가의 분류 총 4개의 분류만 공부할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잖아. 그래서 자, 원가 행태는 원가의 모습이잖아.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 원가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른 구분이죠. 자, 4가지로 분류하죠. 자, 변동 원가는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총 원가가 어떤 원가의 총액이 비례적으로 변동하는 모습을 보이는 걸 말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총액은 변하지만 이 기울기 값인 단가는 일정하지. 그래서 변동 원가는 일정한 값을 찾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원가 관리에게 문제 풀 때는 일정한 값이 총액이 아니라 뭐죠? 단가지. 그러니까 항상 변동 원가는 단가를 찾아야 돼. 단가를 찾아서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자, 고정원가는 뭐가 일정한 원가죠?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총액이 일정한 원가죠. 그러니까 일정하게 총액이니까 총액을 찾아야 돼. 단가를 찾으면 안 돼, 이거. 총액을 찾아서 그걸 활용해야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준변동원가는 변동원가 요소와 고정원가 요소가 다 들어있는 원가를 말하죠. 자, 이거는 한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이런 모습이 준변동원가잖아. 근데 고정원가 얼마, 총액 얼마 알고 이 변동가 단가 얼마 알 수 있잖아, 바로. 그러니까 이걸 따로따로 구해서 따로따로 활용하는 거야, 문제 풀 때. 고정원가, 총액, 변동가, 단가를 찾아서. 자, 그래서 준변동가는 나오건 안 나오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단 이 정보를 숨겨놓을 수도 있단 말이지. 바로 안 보게. 이럴 때는 조업도 2개를 줄 거예요. 즉, 이 조업도의 이 총원가와 이 조업도의 총원가를 줄 거야. 그러면 자, 이제 뭘 떠올려야 돼요? 고저점법을 떠올려야 돼. 문제에서 고저점법으로 원가 행태를 분석이라 이런 말에 있건 없건 관계없이 고저점법으로 자, 요 기울기를 찾아서 단위당 변동원가 구하고 이 기울기로 확장해서 이 고정원가 총액을 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그래서 준변동원가는 문제 풀 때 경우에 따라 고저점법을 적용해서 자, 단위당 변동원가와 고정원가 총액을 구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구나. 꽤 있어 이거.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중고정원가 마지막 4번째 계단원가는 이거는 거의 문제 나오지 않아요. 자, 유일하게 중고정원가가 나오는 경우가 CVP 분석에서 나와. 바로 비선형 함수와의 CVP 분석의 주 메뉴가 바로 이게 되겠죠. 그리고 대부분은 중고정원가는 그냥 고정원가는 문제에서 주어질 거예요. 관련 범위가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로만 다루게 될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행태에 따른 분류는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 소수형 문제를 푸는 게 아니니까, 뭐 논술형 문제를 푸는 게 아니니까. 이제 두 번째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는 용어를 일단 배워야 돼, 이건. 자, 특정 원가 대상에 쉽고 용이하게 내가 쉽고 용이하게 직접 추적할 수 있으면 직접 원가를 하고, 관련성은 있지만 쉽고 용이하게 추적이 곤란한 자, 여러 원가 대상에 공통된 원가, 자, 간접 원가라 그러죠. 자, 직접 원가의 동의어는 추적 가능 원가라고도 하고, 관리계 쪽에서는 이 용어가 많이 등장할 거예요. 그리고 개별 원가, separable cost, 개별 원가라고도 하죠. 그래서 직접 원가, 추적 가능 원가, 개별 원가, 동의어구나. 자, 이거는 그냥 직접 추적하는구나. 내가 특별히 할 일이 없어. 그냥 더하기만 하면 돼. 계산기 내려서. 간접 원가는 동의어가 추적 불능 원가. 근데 이 말보다는 공통 원가라는 말을 관리에게는 많이 써요. 자, 원가 계산할 때는 원가액의 문제는 직접 원가, 간접 원가라는 말을 많이 쓰고, 관리에게 쪽 문제가 나오면 추적 가능 원가, 공통 원가라는 말을 더 많이 쓴다는 거. 그래서 특히 추적 가능 고정 원가, 공통 고정 원가.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요 말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니까 추적 가능은 직접이고 공통은 간접 원가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자, 간접 원가는 뭐가 필요하죠? 원가 배분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2장에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게 원가 배분이잖아. 그리고 원가 계산 방법의 주요 주제가 원가 배분이야, 실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개별 원가에서는 제조 간접 원가 배분, 그 다음에 종합 원가에서는 종합 집계된 원가를 5단계를 통해서 배분하는 거. 자, 연산품과 부산물의 원가에서는 결합 원가라는 공통 원가, 간접 원가를 배분하는 거. 대부분 원가 배분이잖아. 다루고자 하는 게. 그렇죠? 따지고 보니까 원가 배분이죠, 많이.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가 배분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능에 따른 분류. 자, 기능에 따라서 먼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업의 활동은 영업 활동과 영업 외 활동이 있죠. 너무 좀 지저분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적을 필요 없어요. 여기 다 적어져 있으니까요. 듣고 표시만 해두세요. 저희가 공부할 거. 자, 영업 활동이 있고 영업 외 활동이 있죠. 활동을 보면 그러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뭐 원가 관리에게는 주로 A에 관심이 있는 거지. 뭐 영업 활동을 다시 한번 분류한다는 거지. 그러면 제조업인 경우에는 제조 활동과 그다음에 판매, 관리 활동 이걸 합해서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영업의 활동의 대부분은 또 이것도 표현해 보면 자, 투자 활동이 있고 투자 활동. 그렇죠? 그다음에 재무 활동이 있잖아. 재무 활동. 그래서 여러분들 재무 회계 시간에 현금 흐름표 작성할 때 영업 활동, 투자 활동, 재무 활동. 그다음에 영업이익 계산할 때 매출 원가, 자, 제조 활동의 원가. 그다음에 판매 관리비 이렇게 차감해 주잖아. 자, 그런 거 생각하면 할 거야. 근데 우리는 이쪽엔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 그닥 한 2% 관심? 자본예산 쪽에서 약간 관심. 별로 관심이 없어 이쪽은. 우리의 원가 원리학의 대부분 공부대상은 이거. 그러니까 이 기능에 따른 분류도 얘는 고려하지 않아. 이 영업 활동을 전제로 이건 분류하는 거야. 영업 활동을 전제로 대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제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가를 우리가 제조 원가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엄밀히 따지면 이 전체가 다 비제조 원가잖아. 근데 얘는 관심이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보통 비제조 원가는 뭐하고 동일시하냐면 판매 관리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가 원가 분류할 때 비제조 원가 바로 판매 관리비.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되겠지. 제조 원가, 비제조 원가인 판매 관리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조 원가는 3요소가 있죠, 여러분들? DMDL, OH.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가, 제조 간접 원가. 그다음에 판매 관리비는 뭐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고. 자, 이제 시험 문제 풀 때 뭐가 필요하냐면 직접 재료 원가는 뭔지 알죠, 여러분들? 제품 생산에 자, 직접 추적이 가능한 원재료비를 말하잖아. 직접 노무 원가는 뭐 공장, 뭐 근로자, 뭐 급여 이런 것처럼 직접 추적이 가능한 노무 원가를 말하잖아. 아무 문제가 안 돼. 근데 제조 간접 원가와 판매 관리비는 문제에서 혼합해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섞어서. 예를 들어 뭐 공장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제조 원가죠. 근데 제조 간접 원가지. 그다음에 뭐 본사 건물의 감가상각비, 영업부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판매 관리하는 곳이니까 본사는 관리하는 곳이고 영업부는 판매하는 곳이니까 이거는 비제조 원가 되겠죠? 판매 관리비라고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제조 간접 원가와 판매 관리비는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스스로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경우가 나온다는 거죠. 아마 올해 시험에서도 아마 나왔을 거예요, 이거. 그래서 자, 거기 구분 기준 제조 간접 원가는 문제 표현에 뭐하고 관련됐다? 공장이라든가 생산이란 말과 관련이 있어. 공장 생산과. 먼저 판매 관리비는 뭐랑 관련이 있어요? 영업, 본사. 판매하는 곳, 영업. 관리하는 곳, 본사. 이것과 관련됐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자, 이제 제조원가 3요소를 자, 실무에 우리나라 원가계산 준칙이라는 게 있는데 원가계산 준칙에서 제조원가를 3가지 요소로 구분하는 기준을 다음 2가지 다 허용하고 있어요. 하나는 재료비, 노후비, 경비. 자,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나서 실무하실 때 이 용어로 보시게 될 거야. 실무상은 이렇게 구분을. 근데 이제 이론에서는 이거보다 좀 더 목적 적합한 게 추적 가능성까지 고려를 해줘야 되니까. 자, 이걸 각각 쪼개면 자, 재료비 추적할 수 있으면 특정 제품의 직접 재료원가.
안 그러면 간접 재료원가. 여러 제품에 동시에 투입되는 뭐 윤활유비라든가 이런 건 간접 재료원가 되겠고, 그다음에 노무비는 특히 잘 나와요. 직접 노무원가는 대부분 공장 근로자 급여야. 근데 자, 공장 감독자 급여란 말이 나오잖아. 시험 문제 아무 표현 없이. 그럼 얘는 뭐로 봐야 될까? 공장 감독자는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의 공통원가 성격이잖아. 그러니까 간접 노무원가지. 가장 대표적인 간접 노무원가가 공장 감독자 급여. 올해 세무사, 회계사에서 다 이 표현이 다 나왔을 것 같아. 1차에서. 올해 공장 근로자, 공장 감독 좀 더 문제 있을 거예요. 올해 이게 두 문제 나왔어. 하나 정상원가 계산 쪽에서 나오고 하나 1장에서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스스로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공장 근로자 직접 노무원가야. 공장 감독자면 간접 노무원가. 즉 제조 간접 원가라는 뜻이지. 올해 나왔다. 1차에서. 올해 나왔다고 해서 내년에 안 나오지 않는다. 왜냐면 그 출제 교수님 한번 들어가면 그 한 2년 정도 이렇게 좀 보면 작년하고 올해 비슷한 문제 나온 경우가 꽤 있어. 뭐 똑같은 사람이 낸 거야. 약간 내용은 좀 달리해서. 2차도 그런 문제 꽤 있어요. 직전 연도 기출 문제가 나름 중요성이 있어요. 물론 완전히 전 문제가 일치하지는 않아. 일부 문제가 일치할 수 있단 말이지. 자, 그래서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 경비도 마찬가지죠. 직접 경비, 간접 경비 구분할 수 있는데, 직접 경비는 현실적으로 두목들을 거의 이론에서 없는 거로 쳐. 뭐 우리나라 시험에서 직접 경비 있는 문제 나왔을까요? 나왔어. 2000년 이후에 제 기억에 1, 2차 다 합쳐서 두 문제 정도 나왔던 것 같아. 근데 딱 보면 알아. 딱 보면 간접 재료원가, 간접 노무원가가 아닌 뭔가 그 직접 경비 성격이 딱 보면 보여.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좀 나온 지 오래됐어요. 한 2010년 이전에 나왔기 때문에 거의 요즘에는 안 다룬다고 생각하면 되겠어. 그러니까 이건 무시하면 돼요. 나오면 그냥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이런 거예요. 특정 제품의 어떤 특허권료 이런 건 그 특정 제품에 직접 추적할 수 있는 경비라고 말할 수 있잖아. 특정 제품 제조에만 이용되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그런 건 직접 경비잖아. 이해됐죠? 딱 보면 알아. 근데 거의 안 나올 확률이 높았지. 나온 지가 좀 됐기 때문에 한 두 번 정도 나왔었는데 1차에서. 그래서 없는 거로 치고, 자, 그러면 이제 이론에서 말하는 3요소는 뭐냐? 직접 재료원가 DM, 직접 노무원가. 그 다음에 간접 재료원가, 간접 노무원가, 간접 경비 세 개를 합쳐서 뭐라 한다? 제조 간접 원가라고 한다. 그래서 제조 간접 원가의 정의는 두 가지 정의를 갖고 있다. 간접 재료원가, 간접 노무원가, 간접 경비 합. 첫 번째 정의. 두 번째 정의는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이외의 나머지 모든 제조원가. 근데 똑같은 말이죠, 결국. 직접 경비가 없다고 보면. 직접 경비가 있을 때는 제조원가 3요소가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4요소인 거지. 직접 원가 3개 구분하고 제조 간접 원가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고를. 자, 그리고 이제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게 기초원가, 기본원가, 프라임 코스트와 전환원가, 가공원가, 컨버전 코스트. 이건 되게 자주 나온 용어야. 자, 프라임 코스트는 기본적인 원가죠. 제품 생산에 바로 DM 플러스 DL을 말하고. 이해됐죠? 그 다음에 전환원가는 가공원가라고도 하는데, 자, 원재료를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원가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그래서 DL 플러스 OH 합을 말하죠. DL. 내가 오늘 너무 막 힘을 막 주고 있는 것 같아. 막 계속 이렇게 힘이 막 들어가는 것 같아. 눈썹 아파. 강조하려고. 객관식은 이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가공원가, 전환원가, 이 CC 컨버전 코스트 약으로 이거 의미 알아두고, 그러면 자, 질문. 기본원가 플러스 전환원가 합이 제조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죠. 뭐가 하나 더 중복돼 있죠. 두 번 들어가 있죠. 바로 직접 노무원가 두 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제조원가를 의미할 때는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지. 기본원가 플러스 제조 간접원가 이렇게 표현하거나. 이해됐죠? 그 다음에 직접 재료원가 플러스 가공원가. 그러면 제조원가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애우려고 하지 말고 요 그림을 자꾸 들여다봐야 돼. 요 중요한 것만 해놨으니까 요거 알아두고 그 아래 이제까지 배운 거에 종합 정리해 보자. 자,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 그리고 기능에 따른 분류를 다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원가의 분류는 기능에 따라서 제조원가, 비제조원가. 그 다음에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구분하면 추적 가능성까지 다 포함해서, 자, 기능과 추적 가능성까지 다 포함하면 제조원가 3요소 DM, DL, OH죠. 비제조원가면 그냥 판매 관리비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지. 비제조원가면. 자, 그리고
아무런 말 없으면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는 뭐로 간주해요? 변동원가로. 우리나라 시험에서 직접 재료원가는 이제까지 한 번도 고정원가라고 나온 적이 없어, 시험에. 직접 노무원가는 고정원가라고 나온 적이 있을까? 일부가? 있어, 한 번. 세무사 2차에서 딱 한 번 나왔어. 한 번 딱 직접 노무원가라고 되어 있고, 그 중에 예를 들어 80%에 해당하는 건 변동원가, 20%는 고정원가로 나온 적이 있어. 그는 실은 문제가 좀 애매한 상황인데 뭐라고 말을 못 하겠고, 어쨌든 시험 문제에서 그렇게 나오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아무런 말이 없으면 직접 노무원가는 뭐라고 봐야 돼요? 당연히 변동원가. DM하고 DL은 아무런 말 없으면 변동원가야. 100% 변동원가. 이렇게 해석해야 돼. 자, 그에 반해서 제조 간접원가는 성호품비와 같은 변동원가도 있고, 감가상각비와 같은 고정원가도 있죠. 그래서 변동 제조 간접원가 VOH, 고정 제조 간접원가 FOH로 구분하겠지. 그다음에 판관비도 변동 판관비, 고정 변판 고판. 구조에서 변판 고판 이렇게 있지. 그리고 이제 용어를 좀 더 배워보면, 아까 DL 플러스 OH를 가공가로 한다 했죠. 근데 DL하고 OH를 VOH 변동 제조 간접원가, FOH 고정 제조 간접원가 구분할 수 있죠. 자, 전환원가, 가공원가도 역시 변동원가와 고정원가 이렇게 부분이 있잖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VCC, 바로 변동 전환원가라고 하고, 뭐 고정 제조 간접원가는 어떤 시험 문제에서는 고정 가공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똑같은 의미야. FCC, 고정 Fixed Conversion Cost, 고정 전환원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이해됐죠? 요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요거에다가 DM까지 고려해 보면, 자, 이렇게 세 개를 더하면 뭐예요? 이렇게 세 개를 더하면 변동 제조원가잖아. 제조원가 중에 변동원가잖아. 그래서 변동 제조원가고, 그러면 고정 제조 간접원가를 뭐라고 어떤 시험 문제는 또 나올 수 있냐면 고정 제조원가라고 표현돼서 나올 수도 있어요. 이 고정 제조 간접원가는 약간 천의 오익을 가져. 어떤 교수님은 뭐 고정 가공원가 이렇게 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고정 제조원가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 표현이 나왔을 때 당황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고정 제조 간접원가를 의미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원가를 다 고려해 보면 변동 제조원가와 변동 판매 관리비를 더하면 이 두 개 합이 변동원가죠. VC. 그다음에 고정 제조 원가와 고정 판매 관리비를 더하면 고정원가죠. 그래서 모든 원가는 최종적으로 다 가고 했더니 최종적으로 뭐가 남아요? 변동원가, 고정원가 남잖아.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가 문제는 시험 문제 풀 때 변동원가, 고정원가야. 자, 원가 계산 쪽 문제 풀 때는 변동원가, 고정원가 이외에 제조원가 이 3요소도 중요해. 이 구분도 중요해. 근데 관리액의 문제는 안 중요해. 제조원가 3요소. 기능에 따른 분류 안 중요해. 순수하게 변동원가냐 고정원가냐 이게 중요하고, 변동원가는 단가가 일정한 원가고, 고정원가는 총액이 일정한 원가고,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문제 풀 때. 예,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원가 분류가 뭔지 변동원가, 고정원가구나. 자, 다음 페이지. 이제 자산화 여부에 따른 분류. 자, 발생하자마자 바로 비용 처리하는 원가를 기간원가 또는 기간비용 또는 재고 불능원가 이렇게 말하죠. 뭐 기간원가는 뭐예요? 판매관리비. 그 다음에 아까 비영업의 활동과 관련해서 발생했던 비용과 손실, 이것도 기간원가야. 예를 들어 뭐 이자 비용, 영업의 비용 중에 이런 것도 다 기간 비용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왜냐하면 제품원가 이외의 나머지 모든 원가는 발생할 때 재고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바로 비용 처리해버리니까 비용 계정으로.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뭐 이제 기간원가의 반대, 바로 자산화시키는 원가는 제품원가라 그러죠. 여기서 자산화시킨다는 것은 유형자산화 이런 말이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자산을 말해요? 재고자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자 비용 자본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유형자산에 자본화시켜 이런 개념은 아니란 말이야. 재고자산으로 계상하냐 안 하냐, 기록하냐 안 하냐, 자산화시킨단 말이 재고자산을 의미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은 뭐만이 일단은 이 제품원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조원가만이 일단 그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죠. 제조활동과 관련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조원가만이 일단 후보가 될 수 있는데, 변동원가 계산으로 가면 제조원가 전부를 제품원가로 보지 않잖아. 변동 제조원가만 제품원가로 보고, 고정제조 간접원가는 또 기간비용으로 봐버리죠.
또 초변동으로 가면 직접 재료원가면 제품 원가로 보고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된다. 그러니까 자 잠깐 갔다 올게요. 이거 알고 있겠지만 8장 잠깐 봅시다. 자, 기능에 따른 분류와 자산화 여부에 따른 분류로 혼동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제품 원가는 이거잖아. 발생하면 재고 자산으로 기록했다가 그 재고가 판매되는 시점에서 매출 원가라는 계정 과목을 통해서 비로소 비용 처리가 되는 원가를 말하죠. 자산화 시켰다가 나중에 비용 처리가 되는 원가, 재고 자산으로 기록했다가 나중에 매출 원가를 통해서 비용화 되는 원가를 제품 원가라고 그러잖아. 우리는 어떤 원가에 관심 있는 거야? 원가의 개체호가 제품 원가에 관심 있는 거야. 이 제품 원가를 계산하고자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8장 잠깐 가보면 이론 요약 쪽 잠깐 가보면 258쪽이죠. 그 두 번째 봐보세요. 자, 기능에 따른 분류, 기능에 따라서는 제조원가, 비제조원가로 구분하잖아. 그래서 제조원가를 좀 더 자세하게 쪼개보면 DMDL, VOH, FH로 쪼개고 비제조원가는 변판, 고판으로 쪼개죠. 자, 그러면 전부원가 계산은 제조원가 전부가 제품원가라는 거잖아. 제품원가. 그리고 비제조원가만 기간원가고, 근데 오른쪽 변동원가 계산으로 가보면 제조원가 중에 일부 변동제조원가만 제품원가, 고정제조 간접원가는 제조원가이긴 하지만 제품원가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거잖아. 기간비용으로 보겠다는 거잖아. 이처럼 기능에 따른 분류와 자산화 여부에 따른 분류는 서로 완전히 다른 분류가 되겠다. 이걸 혼용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됐고, 이제 7페이지로 가봅시다. 자, 7페이지는 이제 좀 더 우리가 문제를 많이 다뤄야 되는데, 자, 제조기업의 이 제품 원가 계산 절차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제조 원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제조기업은 재고자산을 3개 쓰는 거잖아. 원재료 계정, 제공, 그다음 원재료는 원재료 보관창고를 의미하고, 공장을 의미하는 게 제공품이죠. 제조 과정 중에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work in process, WIP, 제공품 계정. 그다음에 제품 보관 창고로 의미하는 게 제품 계정이죠. 이렇게 3개의 재고자산 계정을 차례차례 다 통과한 다음에 자, 비로소 판매가 되면 매출 원가를 통해서 비용화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제품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제조 원가의 흐름을 쭉 밟아야 되는데, 이 제조 원가의 흐름에서 3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자, 첫 번째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자, 단기에 자, 제조 과정에 투입된 모든 제조 원가를 뭐라 그래요? 일단 우리가 전부 원가 계산에서 배우니까 모든 제조 원가를 영어로 쓰는 거야. 이걸 단기 총 제조원가라 그러잖아. 그래서 단기 총 제조원가는 단기에 투입된 제조원가 3요소 합이야. DMDL, OH 합을 의미하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제공품 계정 차변에 이제 단기에 들어왔겠죠. 원가가. 이제 이 공장에서 이 제공품이라는 공장에서 단기에 완성돼서 제품 보관 창고로 보내진 금액이 바로 뭐예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잖아. 단기에 완성된 제품의 제조원가.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찾아야 돼. 실은 원가 회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 계산에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제품 보관 창고로 이제 넘어간 거잖아. 완성돼서 제품 보관 창고에서 판매가 됐으면 이제 빠져나갔겠지. 그래서 단기에 판매된 제품의 제조원가가 매출원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단기 총 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매출원가, 이렇게 3개의 중요한 포인트, 이걸 찾고자 하는 게 제조원가의 흐름이다. 이 3가지가 쭉 흘려서 최종적으로 매출원가로 기속이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여름 문제를 자주 이제 1차에서 물어보는데 뭐로 풀어야 돼요? T기적으로 풀어야 된다. 대차 평균의 원리를 이용해서 차변압과 대비랍은 항상 같아야 된다. 이걸 이용해서. 그래서 원재료 보관창고, 원재료 계정, 공장, 제공품, 제품 보관창고, 제품 계정을 봐보면 기초가액이 있을 거고, 기초 재고액이 있을 거고, 원재료는 원재료 매입. 그다음에 자, 사용액이 있는데 이 사용액이 전액 직접 재료원가로 사용됐으면 그냥 그 금액이 제공품으로 대체가 되는데, 이 중에 일부 사용액 중 일부가 간접 재료원가가 있다면 구분해야지. 직접 재료원가 좀 더 그런 문제 나올 거예요. 간접 재료원가 구분해서 직접 재료원가는 제공품으로 가고 간접 재료원가는 가지 않고 제조 간접원가에 합해져서 제조 간접원가로 들어가는 거죠. 제공품에. 자, 그거 좀 더 문제를 가지고 확인해 보고, 이제 제공품으로 넘어가면 기초 재고액이 있고 방금 설명했던 단기 총 제조원가. 그래서 3가지 요소별로 이거 구분해서 여기서 완성되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 그다음에 기말 재고액. 이제 완성된 건 제품 보관 창고로 갔겠죠. 제품 보관 창고의 기초 재고액,
1월 1일에 제품 보관 창고에 있었던 금액, 단계 완성돼서 넘어온 금액, 뭐 두 개 합이 단계 판매 가능한 금액, 그 중에 팔았다 그러면 매출 원가, 아직 못 팔고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보관 창고에 있다 그러면 기말 재고액,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T계정 그릴 때 여러분들 공부를 쉽게 하려면 대처 평균을 우리가 중요하니까 이 차기월, 그 다음에 뭐 자산 계정이라고 해서 정기월하고 차별의 표시를 하죠. 마세요. 차기월에서 멈추면 돼. 그냥 차기월 기말. 그래서 차변합과 대변합이 일치한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면 될 것 같아. 내년도에 이 금액이 기초로 넘어오겠지. 내년도에. 자, 이제 바로 문제 풀어봅시다. 자, 처음이니까 이론도 좀 자세히 설명해 준 거야. 보통은 더 스피드하게 할까, 이거. 자,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저는 거의 이걸 보지 않을 거야. 그리고 가끔 뭐 해설 같은 거 좀 설명할 때 볼 거야. 여러분들도 이걸 볼 필요가 없어. 이거는 에이스 바이 때 보고 복수 바이 때 보는 거야. 그리고 가급적 이 풀이를 꼭 보세요. 해설도 꼭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풀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이 풀이가 기본서에서 풀었던 방식이고 2차까지 그대로 연결될 거야. 연습서도 그대로 풀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 풀이법을 익히는 게 가장 좋아.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 이거 참고로 기본서하고 풀이법 제가 하나를 바꾼 게 있어. 5장에서 그때 알려줄게요. 이제 다음 개정할 때 이제 기본서 바꾸겠지. 더 빨리 구할 수 있게 바꿔놨어. 그거. 자, 1번 문제부터 봅시다. 1장. 자, 원가는 원가 형태에 따라 그다음에 시험 문제 풀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일단 소수형은 무조건 풀어야 돼. 땡큐하고 무조건 풀면 돼. 그리고 계산형 문제가 나오는데 대부분 뭐 숫자 뭐가 답이냐 이렇게 나온단 말인데, 그런 건 이제 어쩔 수 없이 풀어야 되는데, 가끔 어떤 것은 지문별로 각각 따로따로 물어본 게 있어요. 시간이 억수로 가야 되는 거잖아. 따로따로 다 5개가 다 물어본 게 달라. 뭐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그러면 이런 거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려. 뭐 아마 대부분 2분이 넘어서 나중에 풀어야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찍어야 될 수도 있어. 미리 말해주는데, 뭘 찍어야 되냐면 가장 복잡한 거,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 찍으면 정답률이 90%야. 제가 통계 내봤어요. 이렇게. 미리 말해주고 잊어버릴 거 봐. 그리고 딱 이렇게 스캔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먼저 딱 문제를 보면 느껴야 되는 게, 이게 몇 장에 관한 문제인지 이 주소화가 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숲이 그려져 있고, 이 원가액의 관리액에 이렇게 숲이 그려져 있어야 돼. 계획과 통지 의사 있죠. 그 다음에 이 장별로 이렇게 또 소팅이 좀 되어 있어야 돼. 두 가지, 세 가지. 딱 이 문제는 이 장과 관련된 문제. 2차하고 달라. 2차는 여러 장에 관한 게 한 문제로 나오지만 1차는 한 장에 한 문제야. 대부분 한 장당 한 문제야. 그러니까 딱 보면 이게 몇 장에 관한 문제를 딱 느껴야 돼. 그리고 내가 풀 수 있다 없다를 바로 느껴야 돼. 그리고 딱 풀 거냐 말 거냐를 빠른 시간에 결정을 해야 돼. 이 판단을 거의 5초 이내에 해야 돼. 5초 이내. 문제를 안 읽어본 상태에서 딱 대각선을 딱 스캔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키워야 돼. 그리고 공부할 때 8문제만 제가 맞추라고 그랬잖아요. 10문제를 맞추라고 하면 안 돼. 여러분들 오히려 손해야. 원가는 8문제, 2문제는 그냥 찍고 재무에게 푸는 게 좋아.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무조건 부족해. 아무리 좀 늘어났다 하지만 무조건 부족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능력이란 말이야. 시간이 많이 걸리고 풀지 않아야 될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거. 그걸 수업 시간에 키우는 것도 능력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가끔 한 3, 4분 걸린 문제 당연히 풀 거란 말이지. 근데 그런 걸 느끼란 말이야. 이런 건 풀어서 안 되는 거라 하고. 그래도 공부는 해둬야 되지. 나중에 2차도 봐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2차 문제도 대부분 어떤 것은 1차 문제 푸는 게 되게 도움이 되는 게 많아요. 최근에 문제를 보면. 따로따로 문제 보면 이 객관식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 풀이가 2차까지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런 문제가 되게 많아. 자, 딱 스캔하니까 1장 느낌이죠? 자, 당연하지. 1장이니까. 자, 다음 중 조업도가 생산량일 때, 결국 뭐 쓸데없는 이야기 여기까지. 고정원가로 볼 수 없는 거. 그러니까 고정원가 아닌 거 찾으라는 거잖아. 자, 감가상각비는 다 고정원가로 생각하면 안 되지.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한 가지 방법은 유일하게 변동원가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뭐죠? 생산량 비례법. 조업도가 생산량이라고 했으니까 생산량의 비례적으로 감가상각비가 증가 감소하니까 이건 변동원가죠. 그래서 이게 변동원가지. 나머지는 감가상각 방법이 뭐 연수학계법이든 이중체감법이든 다 연간 감가상각비는 다 정해져 있는 거야. 생산량은 무관하게. 그래서 고정원가 되겠어요.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이거 답 없어야겠죠? 답은 어디 있어요? 우리 교재?
답 없어? 맨 마지막에 있어. 풀이는 다 아래 바로 해놨는데 정답은 맨 뒤에 있어. 맨 뒤에. 여기 한꺼번에 있어. 여기. 뭐뭐 이해됐죠? 억지로 이렇게 해놨어. 억지로. 답 보지 말라고. 근데 이제 풀이까지 해놓으면 이게 왔다 갔다 하면 귀찮으니까 풀이는 바로 밑에 있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바로바로 연계해서 보니까. 자, 그 다음 제조원가를 구하는 방법 중 옳지 않은 거. 즉 제조원가에 해당되지 않는 거잖아. 자, 기본원가 DMDL이죠. 요거고 여기다가 제조 간접원가 OH니까 기본원가잖아. 직접 재료원가. 가공원가는 DL 플러스 OH를 말하니까 이것도 제조원가를 말하고, 자, 변동 제조원가는 DMDL VOH고 고정제조 간접원가는 FOH니까 제조원가를 말하고, 자, 직접 재료원가 DM이고 변동 가공원가는 DL과 VOH죠. 그 다음에 고정제조 간접원가는 FOH니까 이것도 제조원가를 말하죠. 자, 요거는 제조원가를 오버해버린 거죠. 자, 여기서 직접 노원가를 한번 빼줘야지 제조원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원가의 분류에 관한 문제예요. 자, 우리 일장은 두 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가의 분류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제조원가 흐름에 관한 문제. 요게 아마 이번 2022년도 기출 문제네. 자, 주 대안은 의료 장비를 생산하고 있고 2월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쫙 스캔해보고 제조 간접 원가는 얼마냐. 단 기초 재고 있다 없다. 이런 건 중요한 표현이야. 단서지만 이런 거에 놓치면 이게 안 풀린단 말이지. 기초는 없어요. 근데 뭘 물어봤어요? 제조 간접 원가 물어봤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스를 보면 재료란 말을 썼을 때는 긴장해야 돼요, 여러분들. 재료 또는 원재료라는 말을 썼을 때는, 자, 이 원재료 사용액이 전액 직접 재료 원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내포하고 있다는 뜻이야. 만약에 직접 재료라는 말을 썼으면 이건 100% 직접 재료야. 근데 원재료는 아무런 말 없으면 사용액이 직접 재료 원가라고 봐야 되는데, 가끔은 간접 재료 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준단 말이야. 뭐 이거는 100% 직접 재료를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는 표현이야. 그래서 재료 기초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제 원재료 계정을 이제 딱 바로 그래야 되는 거지, 이런 거. 자, 제조 간접 원가 물어봤으니까 이게 뭐 기본 원가 나오고 제조 경비란 말이 나오고 하니까 벌써 눈치를 딱 채야 되지, 스캔하면서. 제조 경비란 말이 나오니까 제조 원가 3요소를 재료비, 노비, 경비로 문제를 낸 거란 말이지. 회계사 기출 문제 실제. 그러니까 이제, 자, 이게 이제 원재료 재료 계정이죠. 기초 없어요. 단기 구입액 얼마야? 4,000. 바로 옆에다가 기말 재고 얼마야? 1,400. 뭐 사용이잖아. 사용. 연밀히 따지면 사용이잖아. 근데 이게 100% 직접 재료 원가 아니니까 일단은 뭔지 정확히 모르는 거지. 얼마죠? 2,600원이지. 사용액은 일단 알았어.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해. 노무원가는 공장에서 발생한 거야. 공장 노무비야. 그러니까 일단은 제조 원가라는 뜻이고, 노무원가의 80%는 생산직 종업원의 임금이야. 이 말은 생산직 종업원의 임금이란 건 DL이란 뜻이야. 생산직 종업원이니까. 그럼 나머지 20%는 생산직이 아니라는 거잖아, 종업원이. 그러면 감독자라는 뜻이거든. 나머지 20%는 간접 노무원가라는 뜻이지. 이런 의미를 내포해. 자, 그 다음에 지급한 노무원가 나오고, 기초 미지급 노무원가, 기말 미지급. 이런 표현이 요즘에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래서 해설이 나중에 이제 보면 상급 비용이 됐건 미지급 비용이 됐건 해설을 나중에 꼭 봐야 돼요, 여러분들. 자, 미지급 비용으로 설명해 주면 미지급 노무비잖아. 자, 이거는 부채 계정이니까, 자, 정기 2월 기초가액이 대변에 나와야 되잖아. 대변 잔액이니까. 자, 기초가 대변이야. 정기 2월이. 차기 2월은 차변에 나와야 돼. 항상 차변에서 멈춰야 돼. 일단 기말. 자, 그러면 이제 지급과 발생이란 말이야. 지급은 항상 어디에 나와야 될까? 상급이든 미지급이든 무조건 차변이야. 이 자산이 상급비용 자산이든 미지급비용 부채든. 왜냐하면 대비는 뭐 해야 되니까? 캐시 현금이어야 되잖아. 대비야. 지급 현금 지급했으니까. 대비인이 고정이란 말이야. 현금 지급이니까. 자, 뭐 요건 어떻게 해석하냐면 미지급 비용을 지급해 준 거야. 그러니까 미지급 비용이 감소한 거지. 차변이 나오면서. 대변이 현금. 상급 비용은 현금이 나갔는데 상급조라는 거지. 아직 발생 귀속이 안 됐다는 거지. 미리 준 거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무조건 지급은 상급 비용, 미지급 비용 차변에 나와. 무조건. 그럼 발생은 무조건 어디에 나와야 돼? 무조건 대변이야. 자, 차변에 무슨 비용? 노무비.
대변에 발생했는데 이번 달 발생했는데 미지급이야. 그다음에 성급은 발생했는데 이미 줬어. 준 걸 비로소 비용 처리한 거야. 성급 비용을 비용 계정으로 대체한 거지. 그래서 발생은 무조건 이거는 그냥 거의 공식처럼 알고 있어야 돼. 이거 잘 나와요. 원가 거래액에.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해줘야 되겠지. 지급한 게 얼마예요? 3,700 기초 200원 기말. 그러면 뭐가 이제 숨어져 있는 발생액을 찾은 거잖아. 이게 노무비 발생액이잖아. 얼마지? 4,000원. 그러면 실은 요 상대 계정이 노무비라는 계정이 있었다는 거죠. 노무비 4,000원이 발생했다는 뜻이잖아. 근데 그 중에 생산직 종업원이 DL이 80%였다는 거잖아. 80%니까 3,200원이었다는 뜻이고 간접 노무 원가가 나머지 20%였다는 거잖아. 얼마라는 거예요? 800원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간접 노무 원가는 제조 간접 원가의 한 종류잖아. 일단 하나 찾았어. 간접 노무 원가. 하나를 이렇게 찾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 원가 나와 있죠. 기초 원가. 근데 항상 기본 원가, 기초 원가는 헷갈리지 말라고 영어로 많이 써줘. 프라임 코스트라고. 왜냐면 기초 원가 그러면 꼭 기초 재고액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약간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얼마예요? 그럼 5,700원은 DM 플러스 뭐예요? 단기에 투입한 DM과 DL의 합이잖아. 근데 DL이 얼마예요, 여기서? 3,200원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역산하면 이제 DM 얼마란 거예요? 5,700원 3,200원이니까 2,500원이라는 거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비로소 이제 이걸 순서를 바꿔놔서 헷갈리라고. 상관없어, 근데. 어차피 논리적으로 딱 들어가면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사용액이 DM과 간접 재료 원가로 구분되어진다는 거죠. 비로소 이제 기본 원가를 통해서 직접 노무 원가를 먼저 찾은 다음에 기본 원가를 통해서 직접 재료 원가 2,500원이라는 걸 찾은 거란 말이야. 간접 재료 원가가 이제 숨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숨어 있었잖아. 얼마? 100원. 이렇게 숨어 있었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공부가 좀 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런 게 해석이 돼. 이거 간접 재료가 숨어 있겠구나. 이런 느낌을 좀 갖고 봐야지 되는 거야. 여기서 먼저 이걸 100% 직접 재료 원가로 못 박아버리면 이제 꼬여버리는 거지. 직접 노무 원가가 완전 꼬여버리겠지. 요게 먼저 두 번째 점을 먼저 푸는 거지 이거. 근데 어차피 여기서는 이 눈치를 채란 거지. 직접이란 말이 없으면 100%가 아니란 거야. 이 사용액이. 간접 재료 원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딱 느낌상 요거 여기서 직접 노무 원가를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직접 재료 원가 구할 수 있어.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 이해됐죠? 그럼 이제 제조 경비 2,100원인데 이건 전액 뭐라 하는 거야? 간접 경비란 뜻이죠? 제조 간접 원가라니까. 따라서 이제 간접 재료 원가 얼마? 이제 OH 물어봤으니까 자, OH는 간접 재료 원가 100원이죠? 간접 노무 원가는 얼마예요? 800원. 간접 경비는 얼마예요? 2,100원. 요 세 개 합이잖아. 3,000원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되는 거지. 자, 요즘 시험 문제 이제 스타일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응용을 해 이렇게. 그리고 제대로 이제 이해가 되고 있는 거를 보고. 자, 이해됐죠? 4분까지만 풀고 쉬었다 할게요. 그 다음 아마 자리 달라질 거니까. 1교시가 좀 기네. 쉬었다 하죠. 1시간 10분이나 됐네. 너무 오래 했어.